자, 이제 국어 기출문제 35강입니다. 자, 이 일치와 함께 이제 추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일치는 문제가 정말 많죠.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러나 어김없이 비문학 또한 정확하지 않으면 국어가 아닌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정확하게 계속 배우고 있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이 비문학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번입니다. 플로티노스의 견해.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외국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읽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괜히 그것 때문에 글자가 막 시각적으로 흔들리니까 누구의 견해입니다. 자, 옳은 것은 이었는데요. 이제 옳은 것이니까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제가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오지선다다 보니까. 자, 원래는 이제 예술이었어요. 1, 2, 3, 4, 5번의 선지를 보면서 오지선다 국회직이었는데요. 난도가 상이었습니다. 자, 장인의 조각술은 진료에 내재되어 있던 형상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왠지 뭐 그럴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장인의 조각술은 진료에 내재되어 있던 형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료 자체에 소재의 재료에 내재되어 있는 형상이 있느냐.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요. 원래 진료라는 건 형상이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멩이, 그럼 그냥 돌멩이잖아요. 근데 그 돌멩이를 예를 들어 사람의 조각상으로 만들었어요. 다비드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조각가의 생각이 표출된 거지. 진료 자체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하고 달라요. 진료는 그냥 진료일 뿐입니다. 재질의 소재는 소재일 뿐, 돌멩이는 돌멩이일 뿐이에요. 자, 다만 역시 이번에서도 물체에 옮겨진 형상은 내적 형상과 동일할 수 없으므로 진료 자체의 질서와 아름다움에 주목해야 한다. 뭐 몰라요. 정말 말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한데. 자, 하지만 이제 정답 3번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동일한 내적 형상도 돌이 조각술에 굴복하는 정도에 따라, 자, 이런 표현 자체가 왠지 뭐 굴복이라는 게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동일한 내적 형상도. 즉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었던 마음에 품고 있던 조각가의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릴 거야. 나는 이런 형상의 어떤 조각품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돌이 조각술에 굴복하는 정도라는 거 정말 조각가가 잘 만들어서 내가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똑같은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죠. 제가 그림을 저도 잘 못 그리지만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이상한 그림이 나왔어요. 우리가 원래 이것을 화호유구라는 한자성어로 이야기하거든요. 호랑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개를 그리고 말았어요. 어떤 솜씨가 변변치 못하는 원래 의도하는 거하고 결과가 달랐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다만 이제 갖게 된다면 똑같은 형상이 내적 형상이 꿈꾸고 있었던 형상이 실제 똑같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굴복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 형상의 조각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지문의 두 번째 단락에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장인 속에 있는 형상, 즉 아까처럼 말하면 조각가라고 해도 되는 장인 속에 내가 이 그림을 그려야지, 이 조각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내적 형상인데 그것이 돌에 옮겨지고 아름다운 석상이 되는데 동일한 것이 아니라 내적 형상이 돌이 조각술에 굴복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국 형상 속에 내재하게 된 것이다. 거의 똑같은 말을 주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교묘하게 함정처럼 보였기 때문에 결국 난도를 제가 상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정답 자체를 보면 거의 똑같은 말이 나온 거죠. 돌이 조각술에 굴복하는 정도에 따라 그 안에 있던 내적 형상이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그림. 와, 어쩜 이렇게 똑같이 내가 이걸 만들고 싶었어. 그랬더니 진짜 이런 조각을 만들게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어떤 조각에 대한 것을 내적 형상이라는 말과 굴복하는 정도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용어가 생소할 때는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걸 그냥 찾아야죠. 이 말이 어디 있더라? 3번에 비슷한 말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집중해서 대응시켜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논리적으로 연결했구나, 맞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3번이었고요. 자, 192번입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또 안중근 의사의 최후의 진술과 관련되는 건데요. 자,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독립운동가 안중근이 독립의사, 우리가 안중근 의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기를 통해 특히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했던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일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엄청난 독립운동가잖아요. 살신성인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오해했다라고 하는데 이등방문 물론 과거에는 이등방문 지금 이토 히로부미라고 이제 외래어 표기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한자로 막 가짜로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뭐 내가 오해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자객이 아니다. 나는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한 것이다. 나는 그래서
당당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끝까지 당당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감동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정답 4번. 우리가 아는 거의 이 이야기예요. 보편적인 답이네요. 여러 일본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2등 방문. 다시 한번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한 것이 정당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자, 139번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자, 1, 2, 3, 4, 5번의 국회직의 오지선다 중에 3, 4, 5번을 지금 봤더니 역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두 가지 언어가 있다고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언어적 표현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가 아닌 것으로 의사소통을 했을 때 안일피자,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말로 하지 않았는데 의사소통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표정 같은 거 있죠. 정말 동작 같은 거 있잖아요. 눈짓, 손짓, 발짓 뭐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영어로는 제스처라고 하겠죠. 이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무성극이라는 과거 찰리 채플린과 같은 아니면 마임, 판토마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동작만 가지고도 아무런 대사가 없는데 의사 전달을 합니다. 이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절반 정도의 언어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프입니다, 하프.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톤이죠. 우리말로는 어조죠. 세기도 있겠죠. 높낮이도 있겠죠. 고저도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의사 전달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대화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밥 먹었니? 라고 하는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밥 먹었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밥 먹었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의사 전달을 할 때 목소리 톤, 어조, 세기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지문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소재가 목소리예요. 자,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의사소통의 메시지가 아니죠.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용이 뭐다 이건 우리가 모르죠. 다만 절반 정도. 목소리에 포함된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라고 이 글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목소리는 일종의 반언어적이긴 한데 그냥 소리, 목소리만 놓고 생각한 거예요. 목소리만 가지고서는 언어라고 하지는 않지만 준언어라고 한다. 준언어라는 거는 준할 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어에 준해서 언어라고까지 완전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글에서는 이것을 지금 비언어적이라고 했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사실은 반언어적이라고 말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언어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준언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자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목소리는 언어 자체는 아니고 목소리가 언어는 아니고 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아니지만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안정감도 들리고요. 실제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원래 제일 호감을 느끼는 톤이 있어요. 이병헌 같은 영화 배우라면 이병헌이래요. 중저음인데 굉장히 좀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서 좀 빨려드는 우리가 사실 중저음의 목소리 배우들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죠. 인위적으로 막 꾸민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약간 톤을 높여서 하래요. 면접 때도 그렇습니다. 약간 낮은 톤의 안정감과 높은 톤의 약간의 발랄함, 좀 밝음 이런 걸 좀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물론 다행히 저도 뭐 국어를 가르치면서 선생님 목소리 좋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던데 저도 이제 어머니께서 음악 선생님이셔가지고 제가 목소리에 대한 거는 좀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았다. 자, 이런 고마운 느낌도 있긴 합니다. 다행히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목소리 자체는 언어가 아니지만 바로 준언어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으므로 답은 3번 적절하지 않은 답이 3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읽더라도 목소리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되고요. 또 목소리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나머지의 다양한 부가적 역할, 벌써 3번과 4번이 다른 말이죠. 언어 자체라고 했느냐, 부가적으로 덧대어서 그런 역할을 하느냐 이것은 분명 다른 거니까 부수적인 이 글에 의하면 비언어적인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로 준언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자, 19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절한 것이었고요. 자, 소재로 보면 변증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보통 우리가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에서도 뭐 쭉 진행되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재는 살짝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문에
첫 번째 중간 부분 역시 중간 이후에서 답이라고. 첫 번째는 거의 아예 답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답을 찾으면은 어떤 확률적으로는 정답의 위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은 주어를 수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여서 구별의 1차적인 표지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 의문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술어로 끝나는 단어가 의문사거든요.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OW1H, 흔히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 신문 기사문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육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의문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결국 서술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누가 그랬어? 그러면 땡땡땡, 누가 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랬어? 그러면 왜냐 하면 뭐뭐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어를 서술어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서술어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가 중요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 1차적인 기준이 의문사에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답 부분 확인해 봅시다. 주어를 수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구별하는 1차적인 표지는 의문사였다. 적절한 것 1, 2번, 적절하지 않은 것 3, 4번. 자, 1, 2번 가운데에서 1번은 명확하게 거의 동일한 문장이 위에 있었다는 거죠. 주어를 수어에 귀속시킨다는 거와 뒤에서 1차적인 표지가 의문사라는 말까지가 아예 똑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적절한 1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나머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설에는 다 써놓았고요.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번 살짝 어려웠습니다. 역시 적절하지 않은 3번, 4번 준비해 주세요. 길어요. 보이죠? 2번부터도 물론 길긴 하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는 말 자체는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잖아요. 검증되어야 하는 지식이죠.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아는 거잖아요. 아는 식견이잖아요.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옳아야 지식인 거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증되잖아요. 야, 내가 나만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런 것 같아. 그거 확실해? 몰라.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이건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믿어. 난 믿어.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의 체계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이 아닌 거죠. 믿음은 사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사실은 검증된 지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따라서 이후에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 하더라도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어야 한다. 알겠죠? 자기가 믿는데 그게 진짜 그것이 지식이라면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 하더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진짜 사실인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믿음의 영역이고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바로 정답 4번을 보니까 이제 3, 4번 중에 하나.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그럼 이거 원래 이미 안 좋은 거라고 이미 전제를 줬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체계일 뿐이에요. 사실과 구별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이것도 되게 이상해. 이 말 자체가 한 사람에게 인정된다라고 했어. 아까 한 사람에게 인정된다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체계라고 했죠. 자기 혼자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뭐 돈키호테도 마찬가지고 그냥 약간 허황된 생각, 망상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귀에 도청장치, 자기 혼자 도청장치인데 그게 어떻게 사실이겠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야.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사실과는 구별되는 거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4번은 되게 교묘하게 마치 한 사람에게 인정되면 사실, 한 사람에게 인정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로 완전히 검증이 되고 확증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사실의 영역.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오직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 불과하다라는 게 첫 번째 중간에 나와 있는 정보였습니다. 따라서 4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만약에 고친다면 아까 설명은 했어요. 여기는 안 넣었으니까 검증되지 않는 지식이 만약에 인간의 의식 속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체계일 뿐 사실의 체계와는 구별된다. 이렇게 말해야 맞겠습니다. 자, 200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자, 할 수 없는 것. 자, 이제는 뭐 1, 2번도 우리가 좀 봤어야 하는 지금 말이 보이네요. 오히려 2번, 4번이 길게 나와 있는 게 2번, 4번이긴 한데요. 되새김 동물 무스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되새김 동물. 우리가 보통 두 글자의 한자로 표현하면 반추, 반추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역시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만은 되돌릴 반자에 원래 사전적으로는 꼴추자 이야기했어요. 풀초변이 2개 들어있는 거라고 했어요. 따라서 풀을 되새김질하는 것, 풀을 다시 한번 안에서 개워내는 것, 이것을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스라는 되새김 동물은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대요. 이 동물이 좀 특이하네. 그래서 꼼짝없이 한 곳에 있어야 된다.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2번, 4번 중에 제가 잘 보라고 했는데요. 무스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이런 말이 있다니까. 이거는 볼 필요도 없지만 찾아야 돼. 소화되게 하려면, 소화하려면 이런 걸 일단 표시만 해주세요. 소화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꼼짝 않고 한 곳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얘네가 식물이 좀 특이한, 이 동물이 특이한가 봐요. 움직이면 안 된대. 그냥 가만히 있고 되새김질하고 가만히 서 있어야 이제 위로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식물을 가려 먹어라, 골라서 먹어라, 선택해서 먹어라, 그런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걸 어디를 보더라도 식물을 가려서 먹는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식물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소화, 뭐 어떤 섬유질이 많은 먹이 이런 게 식물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꼼짝없이 서 있으라고 한 거지 가려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은 거죠. 항상 우리가 이 비문학에서 주의해야 될, 우리가 딱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오해해요, 오해였어요 라는 거, 오해해서 그래요 라는 게 뭐예요?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저쪽에서 B라고 받아들였고 저쪽에서는 B라고 말했는데 나는 A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해, 그릇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게 오해잖아요. 그래서 비문학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어디에서도 식물을 가려 먹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꼼짝없이 서 있으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문학의 오답이 되는 경우들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바해서도 안 되고 확대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과거 수능 때도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런 추론 문제나 일치 문제에 자기들이 내는 문제 유형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근데 학생들이 그래 해설서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내용도 그런 거라고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한다는 정보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답은 이런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치를 가장 좋아한다. 이건 아니죠. 김치를 좋아한다고만 한 거잖아요. 아니면은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어때요? 아니 그건 모르잖아요. 아니 김치를 좋아한다고만 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좋아한다고 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곡해하거나 확대 해석하거나 비약하거나 아닐 수 있는 예외를 막 끼워 넣거나 나는 안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는 안 좋아하는데 벌써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뭐 한국 사람들이 뭘 다 좋아해. 우리 애들은 안 먹던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 비문학 독해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도 되새김 동물 무스는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만 나온 거잖아요. 그 이상으로 끼워 넣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난도는 하예요. 근데 그런 사고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까 봐. 그게 바로 비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알겠죠? 자, 201번입니다. 자, 이제 또 소재 심리학이에요. 자, 소재 심리학의 동조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한자성어로 말하면 부화뇌동하는 거예요. 줏대 없이 덩달아 따라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동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어디라고요? 음식점, 맛집, 줄 서 있어. 왠지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가보면 맛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뭐 무조건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맹신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맛있다 또는 맛있다고 소문난 곳에 사람들이 따라하려는 거. 오, 차들 봐. 차 엄청 많아. 오, 거기 저기 맛집일 거야. 뭐 하잖아요. 오, 줄 서 있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동조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런데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표시만 하고 넘어갑니다.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첫째, 일단 뭔가 있다는 거예요. 동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세요. 다만 이제 가볍게 읽어도 그래 따라하면 손해 안 봐. 많은 사람 있으면 따라하면 괜찮아. 왜 우리가 정말 다수의 횡포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동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집단을 믿어. 자신을 믿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정보가 부족한다거나 우리가 어디 새로운 곳에 갔어요. 여행지에 갔는데 몰라. 정보가 부족해.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 많네. 맛있나 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바로 이 부분이네. 마지막 부분. 결속력이 강할 때 그 신뢰도가 높을 때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나. 벌써 강하게 이런 우리가 동사 형용사들의 어조가 들어있잖아요.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로 잘 나와요. 그래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결속력이 강할 때 그리고 등등의 신뢰도가 높을 때 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있는데 집안 식구들이 있는데 결속력이 강한데 거기 맛있대. 그러면 진짜 형이 맛있다니까 나도 따라갈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속력이 강할 때 우리는 동아리인데 우리 동아리끼리 거기 가야 돼. 그러면 알았어요. 다 따라갑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잘못 이해한 것이었는데 3번, 4번. 3번, 4번. 다시 동조 현상에 미치는 요인은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 말도 안 되죠. 아니 개인의 신념과 동조는 애초에 벌써 모순되는 이야기잖아요. 동조는 남을 따라하는 거죠. 동조는 남을 따라하는, 개인의 신념은 나는 안 따라할 거야.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건 개인의 신념인 거지. 자, 그래서 벌써 앞뒤가 모순돼. 오히려 조직의 결속력이 더 높다고 분명히 지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매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매하더라도 결속력이 강하고 우매하지 않더라도 결속력이 강하면 따라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동조라고 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걸음지고 따라간다. 이렇게 한 것이 부화뇌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정보의 양이 부족할 때는 남 따라갔더니 손해는 안 보더라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맞아요. 대체로. 하지만 또 맹신의 대상은 아니니까요. 자, 204번입니다. 자, 이제 과학 지문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산화탄소와 온실효과 이야기 말이죠. 항상 우리가 ESSD,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달이라는 슬로건으로 브라질 리우 협약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럴 때 바로 이 제재들이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것. 동결해야 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남극의 빙하가 녹아요. 극지방의 해수면이 증가해요. 해저 도시들이 물에 잠겨요. 생태계에 큰 변화가 와요. 그래서 지구가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연쇄적이면서 점층적인 문제들을 많이 우리가 또 예를 들어 소개를 합니다. 자, 지구온난화 현상과 관련되는 거였는데요.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 외에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많이 있대요. 역시 우리 프레온가스, 과거에는 염화 플로로아탄소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런 등등도 있는데 단 수증기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낮다는 거예요. 수증기 때문에 온난화가 생겨서 문제래. 그럼 수증기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수증기는 미미하니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위험한 게 이산화탄소 같은 거. 그렇죠? 프레온가스, 에어컨의 냉매 이런 것들, 이야기 배기가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적절한 것이었는데요. 수증기도 이산화탄소처럼 온실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라고 여러 개 이야기했어요.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 수증기까지. 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라고. 그렇게 크지 않다.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4번입니다. 항상 우리가 비문학은 약간 상식과 지식이 맞물리잖아요. 우리가 아는 정보가 그대로 나오면 정답 찾기가 되게 쉽고요. 제재가 생소하면 또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최소 20문제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당황할 수 있는 선지, 당황할 수 있는 지문. 이거 처음 보는데. 와, 이거 경제인데 무슨 경제 이론이 나온 거예요. 또 아까처럼 막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거, 해겔의 막 변증법 뭐 이런 거 모를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러면 거기서 겁먹지 말고 겁먹을 것 같으면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좋아요. 전략적으로. 아니 모르는데 왜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안타깝고 답답하게. 꼭 틀려고 어떤 실패했을 때 이야기 중에 하나가 1번부터 말렸다. 비문학 지문 하나 보는데 와 여기서 완전히 멘붕이 왔다. 읽는데 한 10분씩 걸렸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처음부터 하냐는 거죠. 처음 접근부터 어려우면 맨 마지막에 모르는 건 나중에 쉬운 것부터 해결하다 보면 20문제 중에 14개, 16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기초가 있다면. 우리 제 강의를 다 잘 들으셨다면. 그리고 나머지 정말 두세 문제. 변별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 한두 문제는 맨 마지막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 투자도 하시고요. 자, 206번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웠어요. 사실 요트의 원리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요트 뭐 저 타본 적도 없습니다. 부자들 막 요트 막 부산에 막 타고 막 어디 양평에도 보니까 막 요트 막 있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제 요트라고 하는 것, 그중에 1, 2인용 요트를 일반적으로 딩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받고 바람을 이어내면서 추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통 요트에는 앞으로 추진시키는 것을 앞전자니까 전진력, 옆으로 밀리게 하는 가로 횡자의 횡류력이라고 두 개 소개했고요. 이런 게 이제 맞아야죠. 때로는 맞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잘 이용해서 옆으로 옮기면, 자세 잡으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자세에서.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아까 총 합력은 전진력과 횡류력으로 분해가 되고, 아까 횡류력은 요트를 옆으로 미는 힘, 전진력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은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며, 그리고 중간 이유라니까. 역시 좀 우리는 거의 처음 중간까지 답이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특히 적절하지 않을수록 중간 이후 이렇게 제가 역삼각형도 막 쳐주고 중간 이후에도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게 1번이긴 했습니다만 분명 우리가 모르는 말이지만 횡류력이나 전진력이라는 말은 지금 내내 횡류력이 옆으로 이런 말이 지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순풍이 불 때 순순하게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게 순풍이잖아요. 순풍 산부인과 할 때 순풍이에요. 역풍은 반대 맞바람이잖아요. 근데 전진력은 그냥 앞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추진시킨다고 했을 뿐이지 지문에 어디에도 순풍이 불 때와 역풍이 불 때를 전진력과 횡류력으로 나눠 설명하지 않았어요. 역시 같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문에서.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게 두 개를 쪼개가지고 순풍일 때는 이랬을 거야, 역풍일 때 이랬을 거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지문에 의한다면 딩기는 요트를 옆으로 밀리게 하는 횡류력과 앞으로 추진시키는 전진력으로 나아간다,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2, 3, 4번이 물론 좀 전문적인 용어처럼 보이긴 한데요. 지문에 모두 들어있었던 정보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바람을 등지고 할 때는 풍압에 의존하고 맞바람을 받고 갈 때는 양력에 뜨는 힘에 의존하게 된다. 맞바람에서 쑥 간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지문에 실제 있었네요. 보니까. 자, 210번입니다.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되겠네요. 살짝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나름의 이유들을 이야기했네요. 가장 큰 이유,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또 다른 이유에서는 용돈벌이. 사실 경제적인 이유, 진짜 가난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용돈이 필요해서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중에서. 다만 이제 우리가 젊을 때는 공부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참 하다 보니까 학업에 전념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래서 특히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면하는 문제점. 여기서 잘 보아야 될 것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면하는, 봉착하는 맞닥뜨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겠어요? 돈 안 준다는 거지. 청소년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요즘에는 막 수습이라고 해서 처음엔 돈도 최저임금도 안 주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며칠만 했다고 닌 며칠 만에 그만둬 뭐 이러면서 막 엄청 악덕 상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서로가 잘 맞아야 돼. 다만 요즘에는 좀 보호를 많이 하잖아요. 알바몬 이런 데서 막 보호도 하고 계약서도 쓰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돈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 문제 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르바이트의 개념을 제시하고 아르바이트란 어때요? 아르바이트란 뭐뭐를 말한다. 원래 우리가 사전적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너 요즘 뭐해? 나 요즘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해. 이렇게 우리가 말하진 않지만 알바해 이렇게 하듯이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개념이 나왔어야 하는데 개념 자체도 없고요. 특히나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점과 이 문제점은 전혀 다른 문제점이라는 표현이에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라고 말한 거지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괜히 단어만 겹치니까 시간 없으면 막 대충 찍는다고. 문제점 맞아. 여기 봤어. 방금 문제점이 있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나머지 1번, 2번, 4번 특히나 아르바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문제가 임금 문제가 또 가장 크고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결국 보호해 주어야 한다.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 211번입니다. 자, 이것도 원래 굉장히 유명한 총균쇠라고 하는 이게 원래 굉장히 우리 책 판매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던 책이거든요. 그런 시사적인 책들을 과거 서울시에서 문제로 시사적인 글들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이제 답은 거의 중간에 또네요. 중간에 바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보다 중간부터. 자,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원인은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결국 물론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신대륙 중에서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인디언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9세계의 병원균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까처럼 일종의 콜럼부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인디언들이에요. 그들은 면역성이나 아니면은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럼요. 특히 질병 같은데 왜냐하면 별로 외부와 이게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병원균 자체에 항체도 없어요. 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병원균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다 죽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란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내용에 비춰보았을 때 인디언들은 9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어. 면역성이 없어. 아예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디언들이 멸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죽게 되고 저항성이 없다 보니까 작은 병원균 뭐야 이런 게 우리는 없었는데 하면서 외부에서 침투된 것 때문에. 자, 1번 헷갈리면 안 되죠. 아메리카는 신세계가 되는 거고요. 유럽은 9세계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순서가 바뀌어 있는 셈이 됩니다. 자, 나머지들도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 무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병원균으로 인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역시 지문에서 2번 그대로 나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정답이 되는 위치를 계속 보고 있어요. 중간 이후. 중간과 마지막이긴 하겠는데요. 일치 문제에서도 이런 단락이 바뀌는 지점 아니면 긴 단락의 중간 이런 데 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 수 있는 것 조금 더 가봅시다. 자, 역시 지문 그대로 제가 가볼게요. 우리가 소리는 머릿속에 존재한 어휘 속에서 의도된 단어에 접속하여서 의미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거. 우리가 바로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약간의 자의성,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 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 그냥 소리대로 사랑인데 왜 사랑이라고 소리 냈다고요? 몰라. 우연히 그냥 사랑. 영어에서 그냥 love. 아이, 뭐 아이니 할 때 아이 같은 거 이런 것들 이 리베 디히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먼저냐 관념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나중에 말로 한 것 소리를 냈는데 관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에 해당 항목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자, 지문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이 청각체계로 들어오면서 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중간이네요. 중간. 지문의 중간 살짝 밑에긴 하지만 아예 문장 자체가 똑같아요. 말만 살짝 어려웠을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소리와 상관없이 아예 그런 소리처럼 인식을 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도 그냥 사랑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해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도 사랑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각체계와 상관없이 애초에 어쩌면은 관념적으로 이미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그 소리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원래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만든 언어지만 언어를 만들었으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4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이었고요. 자, 역시 보기 안에서도 한 번만 확인합시다. 자, 이제 간단한 소도구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고 등등등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서술어 있다. 무엇에 의해서? 철학적 의식에 의해서 말이죠. 당연히 우리는 예술 작품이 처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앤디 워홀도 있습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고 하는 변기를 전시한 것도 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물인데 의미를 부여한 거죠. 예술품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건 의미가 되죠. 항상 우리가 뭐 어디 대장금에 나오는 대사 말이에요. 그냥 물인데 컵에다가 우리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았어. 그러면 그것도 요리가 돼요.
그것도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왜?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정답 4번이네. 전체에서도 뭐 중간이라고 하기는 워낙 짧았습니다만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대상, 원래 그냥 물리적인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나무일 수도 있고 돌멩이 하나일 수도 있고 아까처럼 남자용 소변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다 같이 철학을 부여한다면 그것도 예술품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서술어를 주게 된 거죠. 쉽네요. 단락도 짧은 편이었고요. 난도는 상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간상 여기까지만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은 추론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자, 추론은 10번째 유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가지 유형 중에 9가지 유형을 해온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어왔던 문장 간의 관계, 문장의 순서, 문단 간의 관계, 문단의 순서, 특히 순서 문제 가지고 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많이 또 강조했습니다. 탈락 나누기 있었고요. 접속어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목도 있었고요. 주제도 있었으며 일치 문제를 우리가 오늘 또 많이 풀었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추론입니다. 물론 추론이라고 하는 게 진짜 명시적인 제목, 추론으로 적절한 것, 추론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전체의 서술 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제와 주지 이야기도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제발 문제 꼭 미리 풀어오시고 푸는데 시간 당연히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나중에 혼자 풀어야지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기왕 할 수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꼭 같이 성실하게 더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비문학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추론과 관련해서 또 문제, 팁들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였습니다.